자유무역 질서가 보호무역 질서로 돌아가는 거는 패권이 저물 때 하는 행동들이긴 해요. 가장 미국이 급하게 필요로 했던 건 조선업이고요. 왜냐하면 조선소도 부족하거든요. 사성장군. 그분도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 동맹의 조선업이 필요하다. 이 거래 외교의 시대에 우리는 무슨 카드를 내밀어서 미국과 외교를 해야 되는가.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목이 셉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네. 어떤 의미를 좀 담으신 거예요? 워싱턴에서 한 2년 전까지 특파원 예. 생활을 한 3년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특파원에 가기 전에도 외교안보 이슈라든가 이런 쪽들을 좀 취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본 미국이 있었고 예. 가고 나서 본 미국이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2021년부터 이제 네. 거기서 주재하면서 특파원 생활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 1년 차 때예요. 당시는. 그래서 그때는 미국에 약간 희망 섞인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미국을 보는 시각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외국에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많이 했잖아요. 그 전에 일기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오면 좀 달라지겠구나. 이제 다시 옛날에 좀 말랑말랑한 미국으로 돌아오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3년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뭐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후보에서 낙마하고 이제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대통령까지 다시 넘겨주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시대로 들어오게 네. 됐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미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 과연 그러면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미국과 달라진 건 맞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라는 것, 우리가 미국의 패권 시대를 쭉 살아왔잖아요. 그 패권이라는 게 예전과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취재한 것들을 쭉 보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이라는 게 전 같지 않고 그리고 점점 퇴화해가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였었고 뭐 그것은 제 눈뿐만 아니라 여러 뭐 각종 뭐 조사 결과나 실제로 현장이나 미국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좀 모아서 좀 정리도 해보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미국의 동맹 국가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쓴 책인데 제목이 그래도 좀 강하긴 하죠. 그러면 그게 미국이 이제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게 특정 대통령 한두 명의 성향 혹은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 특히 집권 2기 들어와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에게 당장 기억나는 건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든가 각종 전쟁들. 뭐 더 벌이고 다니잖아요. 미국이 아예 만들고 다니잖아요. 전쟁을.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대통령, 특이하고 괴짜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서 미국이 저렇게 된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공무원 고위 관료와 한 10년 전에 네. 고위 외교 관료와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가 대통령의 어떤 성향과 아주 국가의 이성적인 판단이 한 정책을 마련하고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작용할까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고위 관료, 올해 한 30년 넘게 외교 관료 생활하시면서 협상을 해보신 분인데 그분의 얘기는 대통령의 기본 성향이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국가는 이성적 판단을 할 것 같잖아요. 아니고 대통령의 개인의 성향이 50%는 된다.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결정 권한이 많고 크고 중요하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더 강한 사람. 50%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할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또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거는 과연 나머지 50%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50%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막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막 표출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DNA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인식하는 어떤 기반. 그건 뭐냐면요. 나는 미국의 엘리트들에게 추대돼서 온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의 어떤 특정한 기업가나 어떤 특정한 계층, 소위 고위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추대되어 온 대통령이 아니고 나는 풀뿌리 집단들의 지지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야가 이 사람의 굉장한 프라이드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일반적인 국민들, 특히 자신의 지지층에게
굉장히 맞춰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 하는 것 같은 정책들도 결국에는 어떤 미국인들의 어떤 지금의 생각, 미국인들의 어떤 관심사, 미국인들이 지향하는 바가 투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미국을 바꾼다고 하는 생각은 조금 많이 벗어나간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특히 그 일기 때 처음 네. 당선될 때 2017년에도 놀라웠습니다만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코로나 방역 좀 실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넘겨주고 네. 다시 2기 당선됐을 땐 더 놀라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표현도 하셨던데 트럼프가 만든 게 아니라 트럼프를 선택한 나라라고요. 네. 트럼프가 사실은 굉장히 이 어떤 그동안의 미국인들의 불만, 미국 네. 사회에 대한 불만, 그런 불만이 굉장히 다양했겠습니다만 적어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미국의 역사, 뭐 전 세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쭉 보면 2008년에 금융위기 있었죠. 네. 그때도 미국 경제 한번 출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출렁에 만들었던 게 2019년 코로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금융위기 혹은 뭐 생활의 어려움 이런 걸 겪으면서 그 미국 사회의 경제 구조가 약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소위 이제 시골의 중산층 어떤 제조업 종사하는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그런 노동 그 제조업 자체가 좀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좀 그 경제 수준이 많이 하락하는 단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아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데 막 보니까 막 길거리에 중국산이 널려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공장은 문을 닫고 나는 이렇게 임금이 떨어지고 못 살게 되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에다 돈을 쓰고 동맹이라고 막 갖다 주지? 이런 생각을 이제 슬슬슬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풍요로울 땐 그런 생각 안 했죠. 외교는 저기 엘리트들이 하는 일, 나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인들이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미국인들이 선택한 사람이 트럼프인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 얘기를 바깥으로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정책을 실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데 지금의 미국의 방향을 만드는데 좀 기여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인들의 어떤 저변에 깔려있던 생각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어떤 지금 미국의 변화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면서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간에 한번 선거에서 좀 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2번이나 선택을 다시 했던 거고요. 네. 그 2기 한가운데 우리는 또 살고 있고 그러면 직접 특파원 생활도 하시면서 이제 체감하신 네. 바를 이제 바탕으로 하면 과거에 알고 있던 미국, 네.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미국 네. 어떤 면이 가장 크게 변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미국인들이 예전에는 내 경제 상황, 나의 어떤 삶의 수준 이런 게 그런 거를 해외와 연관시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힘든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왜 물가가 뛰지? 왜 뭐 내 생활 수준이 이렇게 가라앉지? 라고 생각하면 뭐 눈에 보이는 금융위기, 뭐 코로나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보통 원인으로 지목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저는 금융위기 때는 이제 한국에 있었으니까 네. 코로나19를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미국에 갔어요. 네. 워싱턴 시내 한가운데 가면 물론 워싱턴이 이제 수도고 다른 도시들과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 갔는데 빌딩에 분명히 있었대요. 예전에는 거기 햄버거 집도 있고 뭐 가게도 많았대요. 네, 가게 점포들. 예, 다 공실이에요. 일단 없어요 아무도. 왜냐하면은 제가 가기 몇 달 전에 워싱턴은 무려 봉쇄됐던 도시였거든요. 네. 그래서 가게들이 다 빠져나가고 당연히 가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다 해고자가 되죠. 그렇죠. 미국은 또 굉장히 그런 게 자유롭잖아요. 고용이 또, 예. 고용이 자유롭고. 그래서 해고자가 많아졌고 갑자기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송 기자들이니까 네. 길거리에서 이제 저희 하잖아요. 맨 끝에 영상도 뉴스 나올 때 찍고. KBS 예. 뉴스 이정민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촬영할 때 뒤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그게 뭔가 현장감이 폼이 나잖아요. 있죠. 예, 현장감이 예.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요. 30분씩 거기서 서 있다가 찍고 그럴 정도로 길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길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가 막 바닥을 쳤죠. 당시에. 그러면서 뭐 거기에 고용돼 있던 사람들 혹은 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낀 경제적인 피해를 어떻게 자각하게 됐냐면 마트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품들이 식료품 같은 게? 식료품이야 있어요. 근데 특정한 품목들이 없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기 기저귀, 분유
애기 엄마들이 제일 당황하는 거예요. 고기만 싹 비어 있어요. 그런 품목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 뭐 휴지도 동나고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안 들어오는 품목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뭐 식료품 뭐가 하나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컨테이너가 안 들어오는 거죠. 중국에서. 컨테이너가 막혀 있으니까 중국에서 보내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받지도 못하고 미국의 항구에 가보면 배가 둥둥 떠 있고 아예 진입을 못해서 항만에서 그 하역 작업을 할 사람이 없고 막 이렇게. 하역 작업할 사람도 없고 아예 들어올 곳도 없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뉴스로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 미국이 우리가 잘 사는 나라고 풍요로운 정말 물질이 풍요로운 나라인데 그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었구나.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였구나. 미국이 그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구나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 게 미국에서 이제 국민들이 느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생각하게 된 게 물론 미국인들은 국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아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국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겠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국인들이 본 어떤 미국의 상황은 늘 동맹에게 지원을 해주는 모습. 이런 것만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도 우리 몫을 좀 챙겨야겠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장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또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저는 코로나19였다고. 그때 한번 또 이제 궁핍이라는 거 한번 겪어보다 그렇죠. 보니까 생각들이 이제 많이 달라진 거고 미국 사람들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국제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해외 열강들에 대해서 신경을 또 과거부터 많이 써왔기 때문에 국제 문제에 정말 국민적인 관심이 큰데 예. 미국은 그럴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네. 과거에는. 미국인이 왜 많이 하들 한 얘기예요. 네. 굳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나라잖아요. 모든 네. 전 세계 영어 다 통하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가면 다 영어로 해주고 아예 외국어를 필요할 필요성도 외국인들과 소통할 필요성도 많이 일반인들은 못 느껴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그 찾아본 통계였는데 미국인들 중에 해외 아예 여권이 없는 사람 해외에 단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일까 네.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네. 40% 넘어요. 그리고 그중에 그러니까 미국 전체 국민들의 10%는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네. 아예 그 주를 한 번도 나가는 일이 없이 태어나서 죽습니다. 평생을. 물론 미국의 주 굉장히 넓죠. 넓기는 합니다만 넓긴 자기가 한데 태어난 주를 한 번도 벗어날 필요성을 10%가. 못 느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남에게도 관심이 많고 그쵸, 네. 관계에도 관심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고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고 네. 그래야 우리가 생존하잖아요. 그쵸. 미국인들은 생존을 대외 문제와 직결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굉장히 대외 문제는 어떤 남의 일 그냥 나라가 알아서 하면 되지. 중국과의 관계 나라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오래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인식이 점점 그게 아니었구나를 느끼면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아하. 근데 그게 압도적인 1등일 때, 잘 먹고 잘 살 때, 돈이 많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또 패권을 신경 써야 할 때쯤 되면은 그렇습니다. 뭔가 또 이제 현실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중국의 영향도 좀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을 이렇게 보면 미국이 이제는 좀 패권을 지켜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미국인 지금 트럼프의 지지층을 우리가 마가라고 부르죠. 네. 물론 트럼프 지지층 중에 마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난 마가 아닌데 트럼프 지지층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마가들의 이 트럼프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뚜렷해요. 어떤 거냐면 더 이상 대외 문제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외국에 나가서 돈 버리지 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목숨을 희생하고 돈을 버려야 하지? 우리한테나 써라. 우리나라나 잘 지키자. 왜 남 문제에 가서 신경을 써? 이게 마가의 기본적인 대외 관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인식을 좀 따라가줘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반면에 미국은 오랜 패권 국가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놔요?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온 패권이고 우리가 네. 어떻게 만들어온 세계 질서인데 그걸 놓으면서 놓치게 되는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달러의 패권이라든가 어떤 미국이 해온 뭐 질서, 뭐 빚을 져도 망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그쵸.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그런 것도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될 텐데 그건 포기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어떤 지금 딜레마에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좀 손을 떼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패권을 잃기는 싫어. 라는 딜레마에 있고 이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쟁의 어떤 이 내막을 보시면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내 앞마당만 지키면 되지. 라는 생각도 좀 있다가 그래도 우리가 저기는 정리하고 와야지. 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일으킨 전쟁이 이제
뭐 전쟁은 아니지만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지금 쿠바도 집적거리고 있죠. 그린란드도 사겠다고 한번 말했죠. 네. 이건 쭉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이죠. 미국 어떤 그래도 미주 대륙이라고 하는 네. 곳에 있는 나라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이란도 막 공격하잖아요. 네. 그럼 이란은 왜 공격을 할까? 저 먼 나라에. 그 딜레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란에 저기 계속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선수들이 있어. 그러면 일단은 저기를 좀 정리하고 와서 그래 우리 지키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내부에서 계속적인 딜레마를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패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도 돈을 안 쓰고 우리를 희생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걸까? 동맹도 끌어들여 봤다가 뭐 외국에도 좀 이렇게 다른 전쟁하는 국가에도 좀 당근 내밀어 봤다, 채찍 내밀어 봤다. 이런 혼란함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이 상당히 혼란한 나라처럼 비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뭔가 거대한 계획이 있을 것 같았는데 물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심지어 그게 미국이어도 트럼프 대통령이어도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계속 또 이제 삐걱대는 모습. 네. 사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하기 직전에 내가 취임하면 뭐 일주일인가 한 달 만에 러우 전쟁 끝낼 것이다. 거라고. 아직도 못 끝내고 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더 이제 헷갈리기도 하는 거고 아까 그 마가 지지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네. 그게 대외적으로 위대한 미국이 아니라 네. 대내적으로 국민들에게 네. 3억 인구에게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예. 거. 마가는 사실은 그런 대내적인 굉장히 부흥, 내가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마가만 옛날에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인들의 전체적인 뭐 여론조사나 통계를 보면 네. 이 미국 전체 여론이 점점 이 여론을 따라갑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여론도 이제는 대외 문제 그만 신경을 써라는 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쭉 이렇게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미국 사회의 변화를 마가가 이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뭐 이런 표현을 참 그 세계 최대 1인당 GDP 국가에다 써도 되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부터 잘 먹고 잘 살자. 네. 네. 우리가 더 힘들다.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꺼내드는 무기들,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관세입니다. 관세.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WTO 체제를 만들었고 그렇죠.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든 자유무역 질서를 만든 국가인데 스스로가 그 판을 다 뒤엎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만 했었을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을까? 이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자유무역 질서가 보호무역 질서로 돌아가는 거는 강대국,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이 패권이 조금 저물 때 하는 행동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네. 세 가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네. 영국이 자유무역을 활짝 열었던 나라였는데 영국이 싹 져갈 때쯤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변에 보니까 이제 나를 치고 오는 나라들이 있는 것 같아. 저기 독일도 괜찮은 것 같고 미국도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불안해. 그러면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돈 써서 이 질서 만들어놨는데 내가 애써서 만들어놨는데 저 독일과 미국이 여기에 편승해서 과실을 따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짝 보호무역을 그때부터 틀기 시작해. 그게 영국의 전례였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방향타의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건 좀 다르지만 그리고 그때 영국보다 미국이 지금 질서를 확장해 놓은 나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이게 도전자를 견제하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뭐 다른 나라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도전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보호무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쪽으로 방향타를 틀고 있는데 그럼 다만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릴 거냐. 어떻게 만들어놓은 자유무역 체제인데 네. 그거를 망가뜨릴 수 있느냐. 그러면 망가뜨리는 것도 현재로서는 어렵고 글로벌화가 너무 많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으로서도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그 자유무역주의에서도 떠먹을 과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딜레마처럼 딜레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계속 변주를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편할 때는 자유무역 내세웠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관세 정책할 때는 확 끌어들여서 이건 내가 세운 관세니까 너희는 다 따라야 해라고 압박한다든가. 그러면서도 중국에는 문을 열어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섞었으면서 자유무역 체제를 겉으로는 그대로 두되 내가 편할 때만 보호무역을 내어 쓰는 그러면서 방향타를 돌리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변주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어떤 연주를 할 때 그 메인 시나리오라든지 멜로디가 있고 가끔 중간에 변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변주가 너무 많이 쓰죠. 변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음악인지 뭐 화음인지 헷갈리는 거죠. 삐걱거리는 건.
관세가 대표적으로 그러했고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 그 판때기 들고 나와서 막 세상을 이제 어지럽힐 맞아요. 때처럼 예. 근데 또 뭐 깎아주겠다 다시 올리겠다 저 나라는 어떻겠다 품목별로는 네. 어떻겠다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관세를 동원하는 어떻게 보면 변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관세 정책이 트럼프 이후에는 어떨 것인가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이어질까요? 아직은 좀 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죠. 사실 뭐 예.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가는 아니라서 사실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특파원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얘기를 해볼게요. 바이든 정부가 처음에 들어와서 네.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졌어요. 관세 우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이제 덜려주겠지. 예전의 자유무역 시대로 가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각국의 정부들이 미국에 그 요구를 했습니다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바이든 정부가. 왜냐하면 그 정책이 관세 정책이 미국인들을 설득하기 너무 좋은 정책이에요. 겉면으로 보면 물론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있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지만 1차적으로 볼 때는 내세우기 너무 좋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내지 않았던 다른 나라들이 공짜로 누리고 있었던 이 혜택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걸 미국인들의 이익으로 돌릴 거야. 라는 이 타이틀이 너무나 좋은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다시 글로벌화를 추구진할 거야 라고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철강 쿼터제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있는 3년간 대사관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 좀 풀어달라고. 안 풀어주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그 분량.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뭐 이제 기본적으로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고유 관세를 그렇죠. 때리겠다는 그 제도를 없애겠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주요 이제 대외 어떤 투자 정책 혹은 뭐 대외 어떤 무역 정책의 하나는 보조금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뭐 전기차에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런데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이제 미국산에 계속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그 보조금 정책을 유지했죠. 당근을 준 거죠. 그렇죠. 당근을 준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변주는 했지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에는 미국 중심, 미국산 우대 그런 정책으로 쭉 끌고 가려고 했고 다만 조금 소프트한 방식으로 갔는데 이 소프트한 방식으로 가서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이뤄놓은 이 성과가 미국인들에게 어필을 했는가? 별로 어필하지 못했어요. 바이든의 경제정책은 계속 인기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4년 내내. 그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필하지 못한 채 떨어지진 그렇죠. 않았지만 어쨌든 물러날 수밖에 예. 없었죠. 그 지지율 때문에. 그리고 나서 미국인들이 선택한 대통령이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런 지금 어떤 쭉 역사를 보고 다음의 대통령이 과연 이 트럼프의 관세 물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어긋난 정책 지금 관세도 막 대법원에서 그렇죠. 법적으로 무효 판결 나오고 판결 위헌 판결이 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방향 우리가 대외적으로 미국의 것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큰 방향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거죠. 해외에 뭐 보조금을 줄 테니 공장을 들여와라라고 했던 조 바이든의 대통령의 그 정책은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없었고 해외 기업들한테는 인기가 있었고 네. 그런데 해외 기업들에도 트럼프의 그때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은 맞죠. 근데 네. 사실은 뭐 채찍 때리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당근 주면서 그렇죠. 데려가는 게 사실은 또 비교해 보자면 낫긴 하잖아요. 트럼프 때보단 낫다. 근데 그게 미국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없었다라는 걸 다른 정치인들도 다 봐왔을 거고 예. 관세 정책 저렇게 하니까 혼란스럽긴 하지만 국민들한테는 또 인기가 있네 이런 것도 봤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큰 방향에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과 기조에서는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에 투자해라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하면서 동시에 이제 투자를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예. 이쪽은 좀 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쪽은 보조금이라는 당근으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투자를 해서 미국을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계속 미국인들에게 내밀었는데 미국인들이 체감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동맹국을 더 세게 때렸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게 되게 아픈 부분입니다. 네. 협조할 거 협조 많이 했고 물론 이제 동맹이라는 게 군사적 동맹이지 경제 동맹은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겠으나 뭐 사실 같이 하던 경제적인 동맹체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요? 동맹국에게까지 혹은 더 심하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동맹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동맹에 대해서는 네. 선거 과정 내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 제가 워싱턴에 있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뭐 제가 차로 갈 수 있는 거리면 기사를 쓰든 안 쓰든 찾아가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항상 이제 동맹에 대한 발언이 매번 나오진 않았지만 얘기할 때마다 동맹은 우리한테 뜯어가기만 하지. 우리는 동맹
동맹이 다 제공해 주는데 동맹이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게 없잖아. 고마운 특히 친구. 돈 많은 나라들, 한국, 네. 일본, 유럽 저기 몇몇 국가, 독일 이런 나라들 우리한테 방위비 왕창 뜯어가고 해준 게 뭐 있니?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동맹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좀 협소하고요. 그리고 그냥 조건으로만 보면 동맹을 강압해서 뭔가를 뜯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동맹은 미국과 많이 얽혀 있잖아요. 군사적인 어떤 뭐 안보의 필요성 때문에. 안보의 필요성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미국의 동맹이 아닌 나라들 예를 들면 뭐 세계 최대 시장이니까요. 그렇죠. 뭐 러시아 이런 나라보다는 훨씬 많이 얽혀 있잖아요. 뭐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한 2024년부터 이제 중국 원래는 이제 1등 수출국이 중국이었는데 2024년쯤부터 이제 미국으로 바뀌었죠. 네. 예, 뭐 바이든 대통령 영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 있고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부분 또 잘 사는 나라잖아요.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네. 일본, 한국 다 잘 사는 나라니까 여기서 먹을 파이가 훨씬 많아요. 일단 그것 때문에 동맹을 압박한 것도 있고요. 동맹을 압박해봐야 동맹은 빠져나가지 못한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압박을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동맹에게 대안 있니? 너희 우리 말고 선택할 나라 있어? 중국에 갈 거야? 못 선택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맹에게는 비교적 자유롭게 압박을 하면서 투자를 요구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투자의 여력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업,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그리고 고부가치 산업들도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런 국가일수록 오히려 미국에 더 투자해 주길 바라고 미국에서 이제 뭔가를 미국에 해줄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네. 압박을 한 건데 반면에 이제 그러면 다른 뭐 미국과 좀 가장 대립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럼 그만큼 할 수 있었느냐? 중국은 좀 여건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이 압박한다고 함부로 움직일 나라도 아니거니와 네. 중국도 미국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수출 물량도 많고 중국산 갑자기 수출 안 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물가가 확 뛸 때고 그리고 중국이 만약 전략광물 뭐 예를 들면 히토류 이런 거 갑자기 수출 안 한다고 해버리면 뭐 미국의 방산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받죠.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나라들에는 목줄을 꽉 못 잡으면서 이 좀 손쉬운 동맹들에게는 쉽게 압박하고 그다음에 많이 요구해서 미국인들에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 이렇게 동맹이고 뭐고 어쨌든 외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우리의 동맹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었던 냉전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뭐 우방 동맹국에 대한 뭐 명분은 많이 약해졌고 동맹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은 또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라는 네. 걸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또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죠. 있고 거래 외교라고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좀 계산기 두드려보고 비용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또 안보의 문제는 또 한반도에 또 있다 그렇죠. 보니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래도 가장 강력했던 카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조선업이술. 조선. 제가 이제 워싱턴에 다녀와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이제 저희 경제산업부에서 관세를 다뤘었어요. 네. 정말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매일 달라지니까. 네, 매일 달라지니까 아침에 달라지고 저녁에 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달라져 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협상을 다 끝내고 와서 한숨을 돌렸을 때 제가 우리 이제 정부의 고위 관료에게 들었던 얘기는 조선업 같은 게 하나만 더 있었어도 훨씬 우리가 잘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꼭 필요로 하는 거. 예. 그런 거 하나만 더 있었어도 물론 우리는 뭐 후보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도 괜찮고요. 그렇죠. 배터리 기술 이런 거 좋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미국이 급하게 필요로 했던 건 조선업이고요. 네. 이 얘기는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미국 군인들도 대놓고 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해요. 돈 받아야 라는 된다. 얘기를 왜냐하면 미국의 군함을 지금 만들 데도 없고요. 조선소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도 어려워진다라는 게 군 쪽에서부터 먼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참모총장 정도 하는 분을 제가 예전에 어쩌다가 이제 취재를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네. 있었어요. 그 해군 잠수함 원래 쪽으로 많이 이제 쭉 경력을 쌓으신 이제 사성 장군 예. 우리로 치면 이신데 그분도 아예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동맹과 협력하고 동맹의 기술이 필요하다. 동맹의 조선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더 높은 자리에 와서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조선소를 막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은 급한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지금 미국의 법상 군함 제조를 맡긴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금 조선업 같은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카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다른 것으로 확장을 할 수 없느냐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쭉 우리가
계속적으로 미국이 좀 우리에게 요구할 것들. 미국이 결국에는 키우고 싶어하는 건 그런 좀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 산업들인데 우리가 잘하는 게 많잖아요. 반도체도 얼마 전에 젠슨 황 와서 우리 예. 기업들하고 협력 얘기하고 피지컬 AI를 하려면 우리 제조업이 좀 도움 줬으면 좋겠으니까 LG도 만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 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동맹으로서 미국의 인식처럼 퍼주기만 하는 동맹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카드를 잘 활용하자는 얘기를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로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거래 외교의 시대에 우리는 무슨 카드를 내밀어서 미국과 외교를 해야 되는가 우리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네. 가치 사슬. 그 사슬 안에 다 같이 엮여 있기 때문인 건데 미국 역시 그 가치 사슬 안에 우리와 함께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대한민국이라는 뭐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그럴 테고요. 뭐 관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사실은 그 네. 관세 카드를 이제 많이 들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네.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투자하라라는 네. 거잖아요. 아까 러스트벨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일자리도 그렇고 과연 그게 잘 될 것인가. 뭐 티셔츠나 양말 이런 게 그렇죠. 아니라 예.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과연 잘 될까요? 미국은 아예 그냥 대놓고 품목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티셔츠 양말 팔 건 아니고 미국도 우리 제조업을 번영하게 만들어야 돼 발전시켜야 돼라고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하듯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우린 이미 다 하긴 글렀어. 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기 기저귀 아까 분유 이런 거는 더 이상 미국에서 만들어봐야 수지타산도 안 맞고 그렇죠. 그리고 한꺼번에 발전시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방산, 미국의 전통적인 강자죠. 그다음에 뭐 AI, 네. 요즘에 가장 뜨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거기에다가 모든 제조업에다가 집중할 필요는 없고 이제 고부가 가치에 투자하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고부가 가치를 통해서 전체 성장률을 올리고 성장률 올리면 우리가 해결되는 문제가 많잖아요. 부채도 좀 줄어들고 뭐 달러 힘도 강해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럼 첨단 산업을 이렇게 키우는 게 그렇게 쉽느냐. 계속 관세를 빌미로 우리한테도 미국에 와서 투자해 공장 지어줘 너희 기술자도 와줘라고 하는 이유가 네. 뭐겠습니까? 미국 돈으로 다 하기 싫고 그리고 다 하기에는 기술이 그러니까 그런 기반 기술까지 미국이 다 하기에는 굉장히 또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게다가 이거를 또 막상 하려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문제가 우리 빨리 해서 빨리 제조업을 키우고 빨리 이걸 경제적인 성과를 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초기 투자 규모도 너무 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투자해주길 원하는 거고 설비 투자 구축하고 기술력을 쌓아서 이걸 뭔가를 만들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이에 이 첨단 산업을 키울 동안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미국이 뭔가로 그래도 경제적인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할 카드로 미국이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에너지, LNG, 뭐 석유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우리도 관세 협상 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알래스카에 LNG 좀 사가라고 그렇죠. 계속 일본과 한국에 압박을 했죠. 제일 같이 개발하자고. 수출하기 예. 좋은 나라니까 사가기도 하고 같이 개발도 하자 그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에너지를 판매하면서 일단은 에너지로 좀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같이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서 미국의 제2의 부흥기를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여러 군데서 전쟁하잖아요. 네. 전쟁하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석유, 에너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 가서도 석유죠. 저기 가서도 석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이런 기반, 어떤 에너지는 결국에는 어떤 세계 질서를 만드는 통제력에 가깝잖아요. 에너지가 모든 것의 원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로 일단 미국의 질서도 지키면서 돈 안 들이고 질서도 지키면서 이거를 또 수출도 하고 활용함으로써 경제의 어떤 원동력으로 삼고 어떤 연료로 삼고 그러면서 첨단 산업 쪽으로 점점점 방향을 트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돈은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네. 제조업을 비롯해서 첨단 산업 기술적으로도 이제 앞서가려고 하는 건데 네. 또 여기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중국과 계속해서 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첨단 산업도 그렇죠.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GDP 격차도 뭐 최근에는 뭐 AI라든지 다른 것 맞아요. 덕분에 미국의 성장률이 더 돋보이기는 합니다만 치고 올라오는 중국도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을 테고 몇 가지 좀 나눠서 이야기해 보자면 달러의 위상을 흔들려는 위안화도 네. 사실 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안화는 사실은 위안화가 올라오고 있다기보다는 달러가
예전만큼의 위상이냐? 물론 달러 세죠. 아직도 셉니다. 대단히 세요. 그런데 그리고 달러를 대체할 만한 어떤 그런 기축통화의 기능을 할 만한 것이 있냐? 없죠. 계속.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실제로 왜 우리도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각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그다음에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비중을 보면 어쨌든 이 달러의 비중이 계속 좀 줄어가고 있는 추세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 달러 패권을 좀 단속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와중에 위안화는 틈새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위안화가 미국의 질서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데서는 뚫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뚫고자 한 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 쪽. 이런 쪽을 뚫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기 남미의 브라질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나라들끼리 모여있는 브릭스 국가들.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거래할 때 위안화 쓰자. 네. 이런 식으로 자기네 통화 쓰자. 이런 식으로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굉장히 브릭스에 크게 경고를 한 바, 브릭스 그런 식으로 거래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달러의 패권을 걱정하고 있어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의 패권이 사실 공고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크게 갑자기 확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쭉 이것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 미국이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생각보다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사실. 페트로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의 도움도 좀 많았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도 만들고 뭔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뭔가 미국이 이뤄낸 것 같았지만 네. 슬금슬금 위안화가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뒤집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도 저도 보고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위안화가 올해 좀 강세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아시아 통화 다들 약세인데 위안화 결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높아졌어요. 있더라고요. 한 8% 중후반까지. 예. 이러다가 두 자릿수를 차지하는 것도 머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겠고 그럴수록 이제 위안화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고 거죠. 그만큼 달러의 위상이 내려간다라는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전략은 중국이 미국을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건드리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내가 굳이 이 세계 질서에 다 신경 써야 돼. 실제로 백악관이 내놓은 국가 전략, 국가 안보 전략이 내놔요. 이제 정부 초기에 작년에 내놓은 전략을 보면 딱 정확합니다. 우리 본토 방어하자, 미주 대륙 방어하자, 중국 견제하자, 나머지는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의 그 영역들을 중국이 살금살금 넘봐요. 진짜 야곱야곱. 야곱야곱 정말. 그래서 중동도 중동에도 슬쩍슬쩍 들어가서 경제 우리가 1대1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처음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살금살금 그 국가들과 이제 관계도 맺고 그런 어떤 거기서 위안화도 늘리고 이런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걸 많이 진행을 했고 남미 쪽에도 발을 뻗쳤고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가장 스타가 된 팀 카보베르데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우리가 이번에 거의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은데 인구가 한 50몇만 명밖에 안 되고 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도로를 이렇게 조약돌이나 돌로 깔아놓은 데가 많았대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중국이 도와주면서 아스팔트가 많이 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국이 작은 나라까지도 손을 많이 꼼꼼하게 뻗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 해요. 그래서 관세 정책, 저희가 이제 미국이 관세 정책을 할 때 온 세계를 다 건드렸잖아요. 15% 관세는 모든 나라에 다 물렸어요. 아프리카의 최빈 국가들도 미국에 수출할 일이 많이 없겠지만 15% 관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이 뭘 하냐? 갑자기 우리는 관세를 다 해주게 주겠다. 아프리카 국가들 대상으로는. 모든 나라의 관세를 다 해제해 줄 거야.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중국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실행했어요. 딱 한 나라 빼고였는데 그 나라가 좀 특이한 나라인데 에스와틴이라는 나라예요. 굉장히 작은 왕정 국가고 약간 독재에 가까운 왕정 국가인데 이 나라만 왜 뺐냐면 여기 대만하고 수교한 나라거든요. 그 이유로 여기만 뺐습니다. 거기를 뺀 나머지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전부 관세를 면제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심 외교를 하면서 동시에 예전에 미국 국가들이 하던 것처럼 원조 중심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 기반 시설 이런 중심의 외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군사적으로 들어 그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군사 위성 기지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중동 지역 특정 국가 이란을 비롯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반세기 전에 미국이 했던 방식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원조로 먼저 들어가서 예. 기반 시설 인프라 지어주고 그거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군사 무기 팔면서 동맹국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슬금슬금 넘어가기 시작한 게 남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앞마당까지 오네.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네. 아하.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돼서 내놓은 게 미주 대륙은 적어도 우리가 지켜. 근데 이제 과거에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되면 소련도 그러했고 그렇죠. 일본의 경제력도 그러했고 꺾어놓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죠. 근데 과연 중국이 그럴 수 있는 상대인가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련과 약간 예전에 소련도 좀 도전을 했고 도전을 한 건 아니었지만 미국이 상당히 경제하면서 중간에 눌렀던 나라가 일본이었죠.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자서전 같이 몇 개 썼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한 40년 전에 30년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분이 네, 네. 기업가이던 시절에 부동산 그쵸, 재벌이던 그쵸. 시절에도 많이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해요. 80년대에 벌써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다 사서 우리는 망하게 생겼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데 우리는 일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 보호무역해야 돼. 이렇게 그때도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본 것도 일본이 이제 너무 많이 돈을 벌고 치고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미국이 누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일본과 소련은 각각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일본은 경제력은 정말 좋았지만 강력한 동맹이었잖아요. 네. 군사적으로 미국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소련은 강력한 군사국가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미국을 어떻게 특히 하긴 8, 어렵고. 90년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긴 좀 어려웠던 교착하고. 나라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좀 두려워하거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요소로 보는 이유는 중국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나라의 후보자라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경제력과 군사력. 다 가질 수 있고 지금 기술력. 미국이 그나마 가장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건 최고 잘해. 라고 하는 건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라고 공식적으로 정부 문서에 칭합니다. 그게 달리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의 불안감을 갖고 중국을 바라보고 저건 정말 견제해야 될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뭐 우주과학 기술도 그렇고 그 우주 정거장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중국이. AI 로봇 기술 요즘에 뭐 볼 그렇죠. 때마다 또 놀라고 네. 있고 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확실히 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마땅한 뭔가 제재, 강력한 한방이 없다는 없어요. 거. 얼마 전에도 베이징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이란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세게 이야기는 못하고 사실은 좀 뭐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이 두 나라가 미중이 사실은 이제 내부에서 보면 중국도 그렇게 경제 상황이 엄청 좋거나 내부 상황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 얼마나 서로 간에 피해가 있을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세게 부딪히거나 한쪽을 꺾어버리기는 힘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양쪽 네. 다. 그런데 어쨌든 집중적으로 이 서로 두 나라가 야심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결국엔 언젠가는 저 나라를 누를 거야. 그래서 지금 가장 두 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AI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이제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백악관에 들어와서 행정명령, 전략 여러 차례 이미 발표를 한 게 우리는 우리의 AI 기술을 동맹국과 전 세계의 기준으로 만들겠다예요. AI는 사실 내가 뭐 예를 들면 챗GPT든 뭐든 쓰는데 나 혼자 쓰면 이게 뭐 그냥 그쵸, 아무 네. 기능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 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표준이 되고 강력한 힘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어플리케이션 이것까지 다 합친 뭐 이른바 풀스택이라는 그거를 동맹국이 모든 나라가 쓸 수 있게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쓸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비록 돈 들이지 않고 군사력 들이지 않고 경제력 많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시스템으로 AI로 다시 한번 세계를 잡아보겠다라는 욕심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은 AI 수준이 사실은 뭐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그까지는 못 갔다고 보고는 네.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거는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피지컬 AI. 우리는 강력한 제조업을 갖고 있으니 이 둘을 묶어서 양과 속도로 승부하겠다라는 전략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기술력으로 부딪히면서 지금 서로 군사적 경제적으로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미래를 보고 기술력에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다른 나라를 꺾겠다. 상대를 꺾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력에 거의 온 힘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 미국이 얼마 전에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 최신 버전 페블이라고도 하는 걸 해외에서 쓰지 못하게
막은 적이 있었죠. 지금은 좀 풀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거 보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 F-35는 해외에 팔아도 F-22는 절대 안 파는 것처럼 네네. AI도 그런 이제 군사 무기화 그렇죠. 되지 않을까? 예. 안보 측면에서. 네네. 실제로 많이 거기다 넣으려고 하고요. 지금은 군사력의 어떤 미국 군사를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방산 기업들 있잖아요.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보잉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끌고 갔다면 지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죠. 끌고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인 방향도 좀 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AI 기술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최첨단 반도체는 중국에 못 팔게 하고 네. 선단 공정을 이끄는 뭐 EUV 장비 같은 거 중국에 못 팔게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도 그렇고 AI 기술도 그렇고 야금야금 올라옵니다. 저절로 이렇게. 거기서 끝나고 멈추는 게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특히 이제 저가형. 예. 그 중국은 양으로 항상 승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자료를 찾아보다 알게 된 건데 이게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스타트업이 돈이 많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AI 처음 시작할 때 그 AI를 중국 걸 쓴다는 거예요. 중국 프로그램을 딥시크 그런 데서 하는 거.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 거에다 딥시크 붙이면 안 되느냐 막 이런 이야기 예.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이 미국 전체 스타트업의 80%다. 라는 그런 추정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저변에서 가격과 양과 이런 걸로 승부하는 중국이 이렇게 미국의 어떤 밑바닥부터 이렇게 쫙 훑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진짜 그런 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데 당장 수익성 또 성장에 목마른 미국 기업들은 중국 걸 쓰려고 하고 네. 중국 AI 뭐 딥시크 같은 저렴한 AI를 어떻게 보면 키워주는 꼴이 되는 거고 최근에 보면 이제 애플마저도 반도체 구하기 너무 힘들고 디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중국 디램 좀 사고 싶다. 네, 맞아요. 미국 정부한테 허락해달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애플이 기존에 중국의 그런 제조 첨단 기술 제조망을 또 키워준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측면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가장 지금 아마 매일 뼈아파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제조업이 망가진 게 이렇게 결국 첨단 산업 시대에도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를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고요. 미국의 또 다른 불안감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조업이 안 되는 이 나라에서 결국에는 AI로 제조업도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강력한 이 첨단 기술, 그 첨단 이 기술을 중국에게 만약 먹힌다면 우리는 정말 끝난다. 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과연 미국은 계속해서 슈퍼파워로 저물지 않는 패권 국가가 될 것인가 네. 아니면 과거에 뭐 스페인, 영국이 그러했듯이 네. 저무는 패권이 될 것인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책 제목은 네.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입니다. 물론 저는 출판사에서 정했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을 네. 제 제목이 이래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여러 번 책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마다 들었어요. 네. 이렇게 딱 단정하기가 너무 힘든 미래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뭔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90년대 그렇게 뭐 냉전 이후에 보았던 2000년대 초반까지 보았던 이런 강한 미국 전 세계에 우리가 돈과 공력을 들이더라도 우리는 영향력이 중요하고 전 세계의 어떤 지배력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미국의 패권 이것이 길게 생존하기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 이젠 됐다고 봐요. 미국 국민들도 그걸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미국이 그럴 만한 지금 힘과 지구력을 갖고 있는가도 의구스럽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때까지 쌓아놓은 게 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계속 파워 국가로 남을 거고 그리고 미국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상이 당장 뭐 무너진다거나 몇 년 안에 무너진다거나 급하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계도 되게 명확해요. 지금의 미국을 보면 의지는 진짜 큰데 욕심은 많은데 그런데 오히려 미국의 패권은 시험대에 올라 있고 더 이상 미국이 이제 질서를 새로 만든다거나 뭔가를 끌고 간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들고 나온 마지막 나온 카드가 AI 기술력. 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결국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라는 게 정말 절대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 그거는 이제는 가능성이 적어도 압도적이라는 표현은 예, 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네. 심쿵 한 방으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고 한동안 세계 1위의 자리를 놓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미국이 쌓아올린 질서는 이미 다른 형태로 숨가쁘게 재편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혼란과 불확실성은 우리를 비롯한 세계가 고스란히 짊어질 몫이며 그 틈에서 새로운 생존 방식을 모색하는 것 역시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이 시점이 사실은 미국의 도전을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드리고 네. 미국의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이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고 그쵸.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서 미국의 변화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놔야 우리도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세상 그런 세상이 이제는 오고 있고 이미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다행인 건 대한민국이 후진국 개발도상국 시절에 봤던 미국 근데 또 우리가 지금은 선진국이 그렇죠. 된 상황에서 보는 미국이라는 네. 측면에서 우리가 또 과거와는 또 체격, 체질, 힘도 달라진 시점이니까 우리가 네. 또 대응할 게 또 더 많이 있겠죠. 네. 오늘은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책을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